SN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택의 순간을 모아두면 그게 바로 삶이고 인생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바꿔놓기도 하죠. 매 순간 어떤 선택이 됐든 간에요. 후회 없는 선택 만들어 가시는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활약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등장한 지 10년째를 맞이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요, 기세 등등하게 훨훨 날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형 항공사들을 위협할 정도로 그 아성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승객을 급격하게 늘려가더니 지난해 국내선 여객에서는 대형 항공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유가 수혜까지 아낌없이 누리는 요즘, 이 관련 기업들은 신규 항공사 설립 계획을 밝히고 국제 노선을 또 새로 취항하는 등 그 여세를 몰아서요, 기존 항공사를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비용 항공업계는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에서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앞질렀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등 이 국적 저비용 항공사 5개사가 지난해 수송한 여객은 전체 2,437만여 명 중 약 1,249만 명으로 전체 국내선 이용객의 약 51.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간 국내선 여객 수송률에서 이 저비용 항공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대형 항공사의 국내선 비중은 뒷걸음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국내선 여객 수송률은 전년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27.3%를 기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21.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선의 여객수를 살펴봐도요, 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업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갈립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그리고 TA항공의 지난해 국제선 여객수는 각각 46.4%, 39.8% 그리고 58.7%씩 늘어났는데요. 그에 비해 이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0.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나 역시 6.1% 증가에 그쳤다고 하죠. 업계의 관계자는요, 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서요, 저비용 항공사가 그들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비용 항공업계는요, 이 항공기와 운항 횟수를 늘려서 내년에는 국내선 비중 60%까지 내다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지속하는 현재 상황도요, 저비용 항공사에게 더 큰 수혜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 선인데 반해서요,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그 비중이 35에서 4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보다 저유가로 인한 매출 원가 절감 효과가 더 큰 셈입니다. 상승 기류를 탄 업체들은요, 이 신규 항공사를 추가 설립하고 미주 등 장거리 노선 취항에 나서면서 기존 항공사의 지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은요, 올해 중에 이 제주항공을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월 초 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요, 애경그룹이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저비용 항공사 추가 M&A에 나선다는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도 이 최대 규모의 운항 노선을 보유한 제주항공은요, 2013년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유통기업인 애경은요, 이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업을 그룹의 주역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제주항공은 또한 신규 노선 확보에도 가장 적극적입니다. 지난 8일 주 3회 일정으로 부산에서 괌까지의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전세기로 다음 달 26일까지 부산 태국 치앙마이 노선을 주 4회 운항합니다.
3월 말에는요, 이 부산에서 중국 스저장 노선을 재운항하는데요. 지방에서 해외 여행객이 많은 경상도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객에만 집중된 사업을 다각화해서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화물 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시작한 화물 사업은 전체 매출에서 1% 비중에 불과하지만 여객 사업보다 이익률이 높아 올해 사업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이 에어부산도요, 상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에 이어 이 두 번째 저비용 항공사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에어부산은 부산과 옌지 노선을 국적 항공사 중 최초로 취항한 데 이어 부산 장가계, 부산 다낭, 부산 괌까지 총 4개 해외 정기 노선을 올해 중에 신규 취항합니다. 13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 2대를요, 더 좌석이 많은 기종으로 바꿔 늘어나는 승객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진에어 역시 여객기를 늘리고요, 장거리 노선 확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 취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에어는 현재 보유한 13대 항공기에 6대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가 항공들은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5개 업체가 경쟁 중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이 외부 업체의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던 공항 여객 서비스를요,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는 등 항공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쟁 업체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요, 이 특가 항공권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중이기도 한데요. 티웨이항공은 이 여름 성수기인 8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43.2% 증가했을 정도로 선두 기업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황을 맞아 저비용 항공업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난기류도 우려됩니다. 일부 기업이 계획대로 추가로 항공사를 설립한다면요, 7, 8개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외국계의 저비용 항공사까지 국내 진출을 늘리고 있어 사실상 이 점유율을 놓고 업체들이 치열하게 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저비용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항공안전 등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사고로 이어진 말레이시아 항공업계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에서는요,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려고 원가를 절감하다 보면 안전 문제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후한 항공기를 대여해서 운영하고 정비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출발 지연이나 결항도 잦은 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1만 회 운항당 사고 등 발생 건수는 0.63건으로 대형 항공사의 0.17건보다 4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철 맞은 물고기처럼 훨훨 날고 있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 장점과 더불어 이처럼 한계점 역시 보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이 저비용 항공사의 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저비용 항공사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뉴스테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 정부가요, 의욕적으로 전월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지난주 정부는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요,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사들여 직접 월세를 놓는 방식으로 거주자가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번 정책은요,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져 이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임대사업에 대규모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전 월세난을 완화할 것이라는 생각에선데요. 이에 정부는 기업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심 공공부지나 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요.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리기금 대출과 세제 혜택 확대는 물론이고요. 여의도 땅의 33배에 달하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까지 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낸다면요, 이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이 넓어져 전세 압력이 완화되고요, 중산층의 임대 재고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효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의 성패를 가진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임대료라고 합니다. 뉴스테이 사업에서는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연간 5%로 제한했지만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이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요, 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주요 대상으로 뽑은 중산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354만 원, 소득 범위는 월 177만 원에서 531만 원 수준인데요. 이를 토대로 중산층이 지불 가능한 월 임대료를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에 적정 월세 금액을 전국 보증금 5,800만 원에 39만 원 또는 보증금 4,500만 원에 45만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공공임대리츠는요, 월 임대료가 61만 원에서 69만 원, 인천 도화 임대리츠는 월 41에서 51만 원에 공급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요, 각각 2.2대 1, 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고도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 임대 수요가 충분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등이 내놓은 이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가구별 평균 소득은 4,676만 원, 월 약 390만 원으로 조사됐고요. 평균 주거비 지출은 303만 원, 월 약 25만 원으로 집계되어서 국토부가 적정 금액으로 산출한 월세는 다소 높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은요, 중위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금 8천만 원에 53만 원, 보증금 6,200만 원에 62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서울은 1억 400만 원에 70만 원 또는 8,100만 원에 8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 관리비까지 합한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이는 서민으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라리 보증금이 높다면 수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들 거란 예측이 있는데요.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월세를 올리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길인 반면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라서요, 수요가 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기업체가 다양해져서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요, 주거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요, 이 뉴스테이 정책에 정부가 건설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은요, 이 대기업 특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데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이 신사업 물량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에 대한 이익에 편중됐다는 평가에도요, 전작 건설사는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정부의 대책이 초기 유인용으로 쓰이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현재의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지만요, 이런 또 정책이 언제 바뀌어서 수익성을 상실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진입할 때 기존 브랜드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뉴스테이 정책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연계된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건설사가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만할 땅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택지는요, 도심 외곽에 주로 공급돼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요. 민간 택지는 땅값이 비싸 택지 개발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령 알맞은 지역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면 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 일단은 정책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가볼 만한 전시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쩍 국내 주요 미술관과 대형 정시 공간에서요, 블록버스터급 명화 전시와 사진 전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거장전이 많아서요, 평소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흥미를 일으키는 전시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학 시즌이라서 이 전시회들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1월이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전시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프랑스의 일상의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프랑스의 장식예술박물관 특별전 파리 일상의 유혹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일상의 예술을 보여주는 장식예술품과 디자인 오브제 320여 점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프랑스 장식예술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입니다. 전시장은요, 프랑스 파리 국립 로댕박물관을 모티프로 전시됐습니다. 전시장 안에서는요, 프랑스식 정원과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원을 따라 이어진 수많은 오브제 작품과 그 작품을 만든 장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 가운데 있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면요,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현관을 비롯해서 침실과 살롱, 서재, 안방과 식당, 드레스룸, 화장실 등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리비에 가베의 이 프랑스 장식예술박물관장은요, 이번 전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 것이 바로 미장센, 공간 연출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시에서는 28세기 파리의 귀족저택을 재현하고 그 안에서 관람객들이 마치 귀족이 된 듯 그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재현된 공간 속에 마치 타임캡슐처럼 넣어두는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굳이 작품을 설명하지 않아서요, 마치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던 듯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관객들에게 녹아드는 전시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장식예술박물관은요,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소장품 5만여 점과 관련 장서 16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루이비통과 발렌티노, 마크 제이콥스 등 럭셔리 브랜드의 신상품 런칭 행사를 비롯한 기획전과 회고전을 다수 진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이 프랑스 장식예술박물관의 해외 첫 전시이기도 해서 더 뜻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파리 귀족저택의 대기실과 침실, 서재 등을 재현했고 아주 다양한 실내 장식과 가구, 세공품과 식기 등을 볼 수가 있어서요, 마치 프랑스 귀족이 된 느낌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장식예술박물관 특별전 파리 일상의 유혹전은요, 오는 3월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1, 2, 3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모두가 사랑한 화가 반고흐의 전시입니다. 그냥 반고흐의 그림들을 전시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는 국내 최초로
반고흐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 고흐 10년의 기록전입니다. 이 전시는요, 고흐의 삶과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독특한 장르의 전시인데요. 활짝 핀 아몬드 나무, 까마귀가 나는 밀밭,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그의 유명 작품을 포함해서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350여 점의 작품까지 5m의 거대한 스크린과 70여 대의 프로젝터로 풀 HD 영상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기술로 재현된 고흐의 그림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요. 특히 5개 존을 따라 관람하다 보면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던 10년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디어 아트 전시답게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교육적이면서도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진행되고요. 용산 정증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거장 사진전입니다. 결정적 순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영원한 풍경전입니다. 20세기 사진 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프랑스 출신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10주기를 맞이해서요. 국내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재단과 매그넘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영원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얼리워크인 모마 1947, 영원한 풍경, 순간의 영원성 등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리워크인 모마 1947의 섹션에서는요, 1930년대 초 까르띠에 브레송의 자유로운 초창기 미공개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영원한 풍경 섹션에서는 구도와 형태에서의 미적 구성을 엿보이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마르셀 뒤샹, 세무얼 베케트, 앙리 마티스 등 20세기 주요 인물들을 거장의 눈으로 구성한 초상사진은요, 순간의 영원성 섹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전은요, 오는 3월 1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전시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큰 한 획을 그은 거장의 작품, 그리고 현대미술인 미디어 아트로 그것을 재구성한 동시에 이 낭만이 있는 18세기 파리의 일상을 만나게 해주는 전시까지 이번 주에도 정말 다채로운 전시를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말 관심 가는 전시 있으시면 미술관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식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먹 주식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LK홀딩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LK홀딩스 14년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75.8% 증가, 전분기 대비 16.7% 증가한 55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4년 4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20.5% 증가, 전분기 대비 14.4% 감소한 8,080억 원입니다. 제주항공의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15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131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에는 일단 인천에서 오키나와, 베트남 하노이 등 신규 노선 취항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인천에서 오키나와 노선 취항으로 제주항공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포함해 5개의 일본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최다 일본 노선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2015년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603억 원으로 전망되고, 201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6조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주항공의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9.4% 증가한 5,40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6.2% 증가한 709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에는요, 6개의 항공기 도입, 2대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고요. 보유 항공기 대수는 21대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LK홀딩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겨울은요, 차분한 계절이니만큼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황량하기도 하지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깊어가는 겨울을 감각적으로 노래한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설일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일 김남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빈 나뭇가지를 보고 있자면요,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인은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조차 바람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춥고 외로운 나날들, 세상에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시인은 우리에게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실상 외톨이로 있는 날도 하늘만큼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이 시의 구절이 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외롭고 지친 마음을 혼자 긍정적으로 달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인 것 같은데도 혼자가 아니고 고난과 역경도 다 신의 은총이고 섭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삶을 헤쳐나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삶 자체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요, 이 시기가 지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의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해의 새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말도 역시 여러분들 멋진 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